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그 히틀러 이야기 했는데 히틀러 대해서 우리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근데 그 히틀러를 역사랑 이런 걸로 볼 생각은 없고요. 좀 재미있게 특히 인문계 쪽 그 뭐였지? 어, 여학생들 심리학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신경인류학으로 히틀러를 좀 바라보려고 해요. 자, 일단은 아돌프 히틀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은 그거죠. 나치당의 지도자였고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켰고 유태인 수백만 명을 학살한 미친놈이죠. 어떻게 보면 미친놈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히틀러에 대한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히틀러는 주변 사람들한테 아주 친절했고 또한 아주 청렴했어요. 그리고 여자와의 스캔들도 거의 없었고요. 담배와 술도 안 했어요. 고기도 먹지 않았어요. 예술을 사랑했고요. 세계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제정했던 분입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그 1939년에는 영국에서 그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도 했던 분이고, 그 다음에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독일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되게 재밌는 게 제가 독일을 싫어하지 않아요. 싫어하지 않는데, 독일의 나치와 히틀러부터 해가지고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국가를 너무도 사랑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단지 자기 민족과 자기 국가만 사랑해서 문제였지. 그래서, 그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나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1914년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히틀러는 25살의 나이로 독일 제14 보병연대에 자원 입대했어요. 우리가 항상 그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노블리스 오물리주라고 더 그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자원 입대를 했고 그 다음에 부모를 일찍 열고 뭐 어렵게 살았으며 애국심이 되게 순수했던 청년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히틀러는 한 전투에서 영국의 그 화학가스 공격을 당해서 시력을 잃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근데 뭐 이게 잃었는지 시력이 많이 떨어졌는지 그거는 명확하진 않고요. 그리고 독일이 결국 이제 패전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는 설이더라고요. 시력을 잃고 쓰러져 있던 중 그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고 독일 국민의 구원자가 되라는 계시를 받았다라는 그런 설이 있어요. 설이. 자, 그다음에 자 일단은, 저기 뭐였지? 이제, 그렇게 이제 돌아온 히틀러는 나치당에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들어가게 되는데, 독일에서는 오래전부터 그 반유대주의, 집단, 나치죠. 에서 신비학 타결성을 자리 잡고 있었고, 히틀러는 이 나치에, 이를 충실히 계승 발전시켰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그 전쟁을 겪고 나면 사회가 굉장히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피폐한 사회,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사회가 굉장히 피폐해지고 힘들어지면, 타인에 대한 되게 공격성을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그 소수자, 약자들에 대한 반감들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은데, 보통 그런 사회에서 그런 반감들을 기반으로 뭔가,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나치당이 그런 역할들을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나치에서 쓰는 문양, 우리 알고 있는 하켄크로이츠? 크로이츠, 이 이름도 어렵네요. 자, 이거는 사실은 평화를 상징하는 고대 상징의 기호예요. 기호인데, 그 기호들을 좀 가지고 왔었었고, 자, 그 다음에 신지학이라는 것들을 좀 활용을 했는데, 뭐 신의 계시를 스스로 직관을 인식하는 뭐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사용했었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히틀러는 비롯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보다 보면, 나치 독일의 패망은, 얘들이 이제 나중에 지잖아요. 지게 되는데, 패망은 지도부가 사리사욕을 챙기고 부정부패를 물들었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나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부패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이상한 짓을 좀 많이 해서 그렇지, 부패하진 않았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얘들이 망한 이유는 뭐냐?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이 이교 집단의 왜곡된 신앙과 사상에 굉장히 근접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요 나치 이야기 하다 보면 제가 좋아하는 분은 아닌데, 여러분 요 분 아세요? 아돌프 히틀러 아닙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아이히만. 나치 전범이죠. 나치 전범이고, 어,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냐면, 유대인을 죽이는 일에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이에요. 그래서 열차를 통해서 빠르게 유대인을 끌고 가서, 독가스로 빠르게 죽일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여, 유대인을 학살하는 굉장히 많은 일을 도움을 줬던 사람이고, 이분이 전쟁 끝나고 나서, 이거 영화로도 나왔어요. 영화로도 나왔는데, 전범 재판을 하게 되죠. 전범 재판을 하게 되는데, 요 전범 재판종의, 재판장에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가요.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요분이 나중에 책도 쓰는데, 그걸 기반으로 이분이 이 전범 재판을 보고, 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이 아돌프 아이만이 했던 짓을 보면 악마예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일 수 있는 방법들을 막 차곡차곡 계획하고 그걸 시행해서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을 죽였는데 이 사람이 전범 재판에서 하는 이야기들 들어봤더니 굉장히 평범하고 착실한 동네 아저씨예요. 이 사람은 그냥 다만 나, 독일을 너무도 사랑했고, 독일이 하는 일이 잘 되길 바랬고,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는 존재들을 빨리 죽이는 게 독일에 도움이 된다라고 들었고, 그래서 그들을 빨리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연구해서 시행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모두가 당연히 여기고 평범하게 행하는 일이 악이 될 수 있다. 즉, 내가 어떤 부분들을 해석하고 그 부분들을 나의 사고나 철학을 가지고 해석하지 못한다면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악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즉, 우리가 그냥 누군가한테 듣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면 우리도 어떤 큰 악을 저지를지 알지 못한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사례로, 어, 저희 첫째, 어릴 때 제가 이제 했던 이야기 중에 보면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기차 딜레마가 있어요. 기차 딜레마가 있는데, 제가 저희 첫째한테 어릴 때였어요. 걔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인가 집에 가서 이제 했던 얘기가, 보통 이제 집에 가면 얘가 심심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밤늦게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했던 얘기가, 집에 이제 어릴 때다 보니까 바닥에 이제 레고가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레고 하나를 이렇게 들고, 자, 네가 여기에 기관사야. 기관사고, 이 기차에 한 50명이 타고 있어. 그래서 쭉 달려가. 그런데 저 앞에 보니까 인부가 한 10명이, 작업을 하고 있어. 그런데 자, 이거를 그냥 달려가면 이 인부 10명은 죽을 거야. 그런데 네가 이거를 탈상하면 이 인부 10명은 사는데 이 기차에 탄 50명은 죽을 거야. 그러면 넌 어떤 선택을 할래? 라는 질문을 했더니 저희 애가 처음으로 저한테 던진 답은 그거였어요. 음, 꼭 선택해야 돼?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선택해야 돼. 라고 했더니, 한참 고민하더니 했던 얘기가, 그러면 달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저희 애한테 이제 던진 질문이, 자, 그러면 우리 상황을 좀 반대로 놓고 보자. 지금 이 10명은 어떻게 보면 이 노동을 통해서 사실은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노동자야. 그런데 이 50명은 사실은 기차표를 살 수 있는 물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면 네 이야기를 극단적으로 해석한다면 물을 가진 사람 50명을 위해서 가난한 노동자 10명은 죽어도 되는 거니? 라고 했더니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더라고요. 아, 즉, 무슨 말이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누구나 이게 더 나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나아라고 선택한 것들이 옳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제가 바라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 뭐 아니면은 자유지상주의 등, 뭐 아무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개념들이 상황을 다르게 놓고 바라봤을 때는 꼭 그게 옳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사고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게 맞다라고 모두가 믿는 순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악의 평범성과 같은 똑같은 상황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 이야기에서 또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거, 아돌프 아이히만, 전범 재판, 나치, 한나 아렌트, 악의 평범성. 요런 단어들 쓰시면 돼요. 면접실 가서. 그러면, 얘가, 책을 좀 읽는 애구나. 요런 학생이 될 수 있다. 왜? 우리 경쟁자는 이런 단어 잘 안 쓸 거니까. 자, 그런 이야기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사례로 또 하나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아저씨가 독일 쪽이랑 연계해서 프리츠 하버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프리츠 하버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자, 이 프리츠 하버라는 아저씨는 노벨상을 받아요. 왜 노벨상을 받았냐면 자, 예전에 이제 인구가 급증하는 사회로 이제 오기 시작하면서 인구 증가가 발생했는데, 생산량의 증가는 한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굶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인간이나 동물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비료로는 생산량의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너무도 가슴 아파했던 프리츠 하버라는 이 과학자예요. 이 사람이 질소 비료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생산량의 증가를 극단적으로 끌어냈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그 음식들을 먹을 수 있게 도와줬고 그래서 노벨 화학상을 받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독일인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도 사랑하는 독일을 위해서 이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 독가스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독가스를 개발하고 이를 살포해가지고 일명 저렇게도 불려요. 독가스의 아버지로도 불려요. 자, 이 사람은 사랑했어요. 사람을 사랑했고 조국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방향이 모든 사람이었을 때는 노벨상을 받았죠. 그런데 조국이었을 때는 악마가 됐죠. 악마가 됐었었고. 그래서 똑같은 사람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철학과 사고, 그리고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갈게요. 자, 이런 뭐였지? 관련, 이 독일과 나치, 그 다음에 히틀러와 관련돼서, 이거를 과학 피학성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보기도 하거든요. 자, 과학 피학성이 뭔지 좀 보면,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자신의 책 토텐과 터부에서 종교의 심리적 기반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 설명했었고, 그 다음에, 그 제자인 빌헤름 라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주장을 더 발전시켜서 과학 피약성을 통한 나치 독일의 유사 종교적 특징에 대해서 분석한 바 있다. 자, 간단히 말해서 과학성은 남에게 고통을 주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고 피약성은 그 반대다. 인간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과학성과 피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과학성, 고통을 주면서 쾌감을 느낀다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누구 위에 군림하고 누군가를 통제함으로써 어떤 쾌감, 자존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저희 집에 이제 강아지를 한 마리가 이제 생겼는데 강아지를 이렇게 보면서 걔를 이제 통제하고 걔를 관리하면서 이런 과학성에서 오는 쾌감을 내가 느끼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혹시나 내가 그런 거라 보면 되고 희학성은 그 반대인데 누군가 이제 소속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사회에 이제 소속됨으로써 그거에 대해서 집단의 결정을 따름으로써 안정감을 느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강렬한 집단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이 극단적으로 좀 얘기해 보면 여러분들이 뭐 특정 고등학교에 가고 싶은 건 그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 그리고 소속됨으로써 내가 어떤 고민을 하지 않고 그 집단이 어떤 결정을 내려주면 그쪽으로 나아감으로써 내 주변의 모두가 함께 뭔가 안정감을 느끼려고 하는 욕구, 그런 것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피약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욕구는 모두가 조금씩 가지고 있지만 적절하게 조절되지 못하거나 너무 욕구가 강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였지? 그러니까 여러분 때는 그렇게 공부는 할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책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점은 뭐냐면, 나에게 뭔가 투영해서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평생 우리는 책을 읽고 공부해야 된다. 지금은 하는 거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러한, 과학 피약성은 사랑의 관계가 아닌 권력의 관계에서
추구하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약자를 괴롭히고 학살하는 권력의 가학성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지배를 강력한 존재, 즉 피약을 제공할 대상을 필요로 했고 그 역할을 뭐 나치당에서 하기도 했고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누군가를 권력으로 지배해야, 그리고 권력을 통해서 스스로 지배를 당해야만 쾌감을 느끼는 인간의 심리를 이런 소설들이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웹툰이든 소설이든 애니든 이런 거 보면 그 나쁜 놈 있잖아요. 근데 나쁜 놈 무찌르고 나면 그 뒤에 누군가 또 있죠. 그리고 걔 무찌르고 나면 그 뒤에 또 있죠. 끝없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피약성을 이야기한 거다. 그래서 그 끝없는 위에 뭔가 존재가 계속 존재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 건강한 사회의 조건 보면은 권위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하는데, 정신분석가 에리 프롬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히틀러는 다른 사람을 통치하고 지배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그들을 위한 일, 그리고 자연의 영원한 법칙에 따르는 일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해서 그는 자신의 지배를 합리화할 수 있었고, 또한 그는 자신의 외부부터 오는 어떤 일도 복종하고 싶어 했고, 그런 복종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어, 합리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불안은 인간의 근원적인 속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현대인들은 무조건 의지할 수 있는 절대적 대상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몹시 불안해하고, 자유는 필연적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자유라는 건 나한테 선택권이 주어지는데, 인간은 선택권을 가지면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면 내가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할까 봐. 그래서 그런 불안감들에 쌓이는데, 그런 거에 지배당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타인을 지배하고 마음대로 다루고 싶은 충동, 혹은 타인에게 기대어 자아를 버리고 의존해버리고자 하는 충동에서 자유로워질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자유로운 시민이 많아질 때 사회도 건강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모래성이, 무너진 뒤 우리가 해야 될 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보면은, 에리 프롬은 인간 한편으로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에서, 도망치고 싶어 한다. 왜? 선택하는 거는 무서워요. 불안하고. 그래도, 그래, 불안과 무기력,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현대에는 무언가에 소속되고 싶어지는 욕망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아가르타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가르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가르타라는 거는 뭐냐면, 아가르타, 즉, 지하세계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가 있는데, 아니, 그, 단어가 어려워. 아트바타 바르의 여신이라는 윌리엄 브래드쇼의 소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지구 내부 공동에 있는 지하세계가 존재하고, 즉, 아가르타라는 지하세계가 존재하는데, 이 세계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상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요런 내용들이 있어요. 요런 내용들이 존재하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나치도, 인종주의도, 지하세계도,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계 정부도 모두 인간의 불안이 만들어낸 하나의 상상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이야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건 것 같아요. 자, 자유는 고통스러워요. 자유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고, 나의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 그 누구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 엄청나게 강한 힘, 그리고 되게 정확한 선택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집단, 사회에 소속되고 싶은 심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빠져서 거기에 묻혀서 그냥 가다 보면 모두가 그런 생각들을 잃게 되고, 그랬을 때 아까 전에 나치 같은 악의 평범성 같은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실존주의라는 게 있어요. 실존주의라는 게 있고, 여기에 이제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장폴 샤르트르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쟤는 누구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여러분들 그 도덕 시간에 배워요.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끝없는 선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아저씨가 이 아저씨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존적 자유. 즉, 자, 실존이라는 개념은 이거죠. 그 모든 사물에는 존재할 때 그 목적이 있어요. 의자를 앉기 위한, 책상은 뭔가를 쓰기 위한 이런 목적이 있지만, 인간은 존재하는데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행복을 찾으면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복을 찾으면 되고, 도덕 윤리적으로 맞아야 돼요. 그런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할 때 그 선택에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끝없이 나아가면 돼요. 그리고 그 경험들이
여러분들을 충분히 성장시켜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실존주의랑 나치 뭐 이런 것도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이 집단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이유는 내가 뭔가 바라는, 내가 사랑하는 무언가를 이루어내기 위한 건지 아니면 이 집단을 통해서 나의 아까 전에 뭐였죠? 피약성, 피약성에 의한 개념인지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이 학교에 지원하게 된 이유들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뒤에 준비한 내용들이 조금 더 있기는 한데 오늘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연계 쪽 관련돼서 다양한 소재를 다루는 수업들을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